사실 조금 더 이 예술 이야기에서 이제 좀 넘어가서 사실 책 제목이 되게 강해요. 파국이 온다이고 색깔도 강하고. 근데 이 제목은 무언가 사람의 마음을 바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파국이 온다는 것은 뭐 예전에 Winter is coming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전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거 같은데 파국이 온다이고 또 원제가 The Writing on the Wall이에요. 벽에다 글을 썼다는 거니까 데자보라고 보통 그렇죠. 여기 보면 어떤 파국이 온다는 걸 선지자가 벽에 이걸 쓰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파국이 오면 잘 됐네 자본주의 망하면 좋은 세상 오겠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은 여기도 이제 그 얘기했는데 열의 아홉은 피폐해진다 우리가 맞아요. 더욱 황폐해질 것이다 이거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유지하자라는 얘기도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파국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혹은 어떤 삶이 글쎄 이 사람도 뭐 적극적인 뭐 행동에 지침 같은 걸 내리고 싶어하는 분은 아니고 원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분이 그리는 대안적이라 그럴까 혹은 실천적인 어떤 모습이라 그럴까 우리가 여기 이 자본주의에서 그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저도 좀 약간 이 책이 아까 2%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 중에서 또 2% 부족한 부분으로 느꼈던 제 4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4부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4부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죠. 파국이 오는 거는 분명한데 파국이 온 이후에 또는 파국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생성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과연 대안적인 전망을 열어주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쩌면 우리는 잿더미 위에서 다시 출발해야 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는 저도 좀 앞이 캄캄해졌는데요. 다만 어찌 보면 섣부른 희망이나 섭부른 값싼 대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좀 정직하게 절망해보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제보고 이야기해보라 그러시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 해방 개념, 뭐 보통 노동 해방, 계급 해방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굉장히 그것은 막스의 작품이나 그 주제들을 좀 외형적으로만 본 게 아니냐 또는 표피적으로만 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같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근본 원리인 가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좀 꿰뚫어 봐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 맥락을 쭉 이어서 보면 저는 다른 무엇으로부터의 해방보다도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실마리가 될 것 같다. 그럼 그 두려움은 뭐냐? 무선주의이건 자본주의 원리를 넘어서는 다른 원리가 아니면 그 아까 자본과 생명의 어떤 적대 관계에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깔아 먹으면서도 이것이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 우리들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다.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슨 상상을 하든지 상상력과 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목격하고 있는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삶의 현실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외치고 또 상상하고 실험해보는 그런 용기. 그러니까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은 결국은 용기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결단만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본적인 그런 학습, 배움과 분석의 토대 위에서 이 상품 물신주의를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이 참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그런 상상력의 자유로운 발현 이런 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 그럴 적에 차라리 그 어떤 성급한 대안 제시보다는 차라리 GMO 작물을 갈아엎는 행동이나 TV 안 보기 운동이나 뭐
경제를 오히려 경제를 살리자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없애자, 경제를 그만두자라는 주장이 안젤름 야페이의 메시지와 더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면 이제 그 근본 비판이라는 게 GMO 농작물을 갈아엎자, 뭐 TV를 보지 말자 이거라고 언뜻 느끼면 너무 허망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에 나온 거창한 얘기가 TV 안 보기인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그 얘기는 좀 공감을 했는데 10년인가 이게 TV 안 보기 일주일의 운동이 처음 나왔을 때, 예, 그것조차 해본 적은 없다고 제대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쯤 운동이 많이 달라졌겠죠. 이제 좀 여담인데 이런 말 드리지만 예전에 제가 법정 스님 그 무소유 읽은 분들이 그 독자들의 10%만 무소유를 실천했으면 상당히 달라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없는 집은 없어요. 다 무소유를 소유하고 저희 집은 있어요. 제가 안 사는데 어딘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예, 하여튼 네. 근데 지금 드는 말씀은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 처음엔 저도 고개를 갸웃했다가 하는 것이 내가 혁명이라든가 사회 변화에 대한 어떤 통상적인 생각 그것이 되게 사회를 혁명이란 되게 큰 규모로 격변 되게 크게 순식간에 바꾸는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TV를 일주일에 안 보는 걸 해가지고, GMO 갈아엎기 어느 세월에. 이런 느낌이. 그리고 그 동네 조금 하다가, 그 순간 조금 하다 말겠지가 되는데, 근데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분이 계속 요구했던 아주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 하나와, 아까 농작물 TV 이런 그건 이제 단순한 예시인데, 간단한 예시였고, 그게 다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근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규모에 달린 것도 아니고, 속도에 달린 것도 아니고, 되게 단호함에 달려있구나. 다시 말하면 나는 자본주의적 일상을 살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아주 단호함이 있지 않으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정권을 바꿔라, 제발 무슨 정책을 펴라고 요구하는 건 쉬운데, 내가 내 삶에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우지 않겠다. 혹은 우리 집에 글쎄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어쩐지도 계속 헷갈리지 어떤 하나의 일상을 비자본주의로 바뀌었던 아주 단호한 결별이 없다면 어렵다. 즉 그래서 혁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호함과 관계 있지 혹은 어떤 결단과 관계가 있지 예, 큰 규모나 빠른 거 내쫓기듯이 이건 좀 다른 문제다는 느낌이. 뭐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혁명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분명히 아주 미시적인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아까 수도 파이프 이야기했지만 터지는 데 주목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논의하고 실험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무수히 많이 생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 나누기 시작하는 거, 뭐 꼭 이 책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습니까? 그런 책들을 읽고 토론하고 자기 삶을 반추하면서 제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은 나중에 하더라도 진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부터 묻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좀 일관성 있게 영위해 가려고 하다 보면 시스템의 가치 법칙과 분명히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때 그럴 적에 굴복하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아이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친구를 공동체를 살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에서 225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희망은 아무도 다음 두 가지 운동의 수렴에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들의 삶을 향상하기 위한 투쟁. 두 번째는 과도한 개인적 소비와 무한 생산에 기초한 사회경제 모델을 극복하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체제도 극복하면서 당장 힘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조건들을 쟁취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이 두 개가 그대로 맞물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성찰의 과정과 있어야 되니까 매개가 전환의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개인적 구조적인 전환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이분이 대안처럼 이렇게 제시한 운동이 그 비아 캠페시나 농민의 길이라고 하는 그 남미에서 굉장히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일종의 소농 공동체 운동이거든요.
그 이제 녹색평론에서 김정철 선생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꾸준하게 강조하셨던 부분이 작업적인 소농들의 공동체가 희망이다. 이 뭐냐면 생산을 소규모로 분권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나 홀로 생산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희로애락을 나누는 공동체. 그 우리 개인이라는 말도 잘 아시겠지만 뭔가 큰 덩어리에서 디바이드 자르다가 못 자르는 단위가 인디비주얼이잖아요. 네,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 안에는 공동체가 지향되어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한다고 할 적에 나 개인도 공동체 안에서 나왔다. 작게는 가족 공동체가 있겠지만 더 크게는 마을 공동체, 지역 사회 공동체, 지구촌 공동체 안에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존중하고 평화롭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개념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자본 읽을 때도 그 노동력이 이제 상품화되는 것이 되게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네.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서 딱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발생한 조건이 물론 신분에서도 해방돼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생산 수단이 없는 거죠. 취업하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 있는데, 또 하나가 마르크스가 거기서는 말하지 않았던, 나중에 공유지 때는 좀 얘기하지만 나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즉 혹은 나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즉 공동체가 허물어진 것. 그렇죠. 그것이 되게 이제 상품화 노동력으로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집에서도 보통은 이제 일 못한다고 굶겨 죽이지는 않는데 물론 취업하라는 압박이 있습니다만 자본주의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일하지 않고는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즉 공동체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그것이 되게 상품화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에서 들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굶어 죽을 자유까지 준다. 또 하나는 노동력을 상품화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일시키는 건데,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마치 내가 구매한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본관이 이를테면 내가 저기 인력 얼마 쓰고 원료 얼마 써서 이 아파트 내가 졌어라고, 자기가 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 건데, 뭐냐면 이건 갖다 쓰는 물건처럼 정말 물화된 것인데요. 그렇게 이해하는데, 노동이라는 상품이 그런 사고방식을 키우는데, 내가 구매한 상품 내가 쓴 거야 라고. 근데 이제 보통 마르크스가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사람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내가 저 사람을 갖다 물건 쓰듯이 갖다 쓴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과 같이 일한다라고 하는 이 발상이 이제 깔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아까 우리 중간에 나왔던 야만화의 한 단면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상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서 노동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보고 또는 휴먼 캐피탈로 보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시각 자체가 이미 야만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갖다 쓴다고 하는 게 사실 아까 저는 선생님과 두려움 얘기했지만 여기 어떤 절의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두려움도 떠나고 원한도 없인가?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한, 아까 박탈감이라든지 이 모든 문제는 저놈 때문이야라고 하는 어떤 원한이라든지, 혹은 이 대안도 없는데 이거 망하면 더 앞이 캄캄한데, 따라서 지금 삶이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도 멈추자는 말을 감히 못하거나 생각해보자는 말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두려움.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이 책에서 뭐 그 암시는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중독의 시대 경쟁공화국, 중독공화국, 강자동일시를 관통하는 논리가 결국은 자본주의 생성 발달 과정에서, 뭐 한국 자본주의 포함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 자연으로부터 사람이 분리되고, 공동체로부터 개인이 분리되고, 생산 수단으로부터도 분리되고, 그 앵클로즈 운동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추가하자면 외면과 내면이 분리되고, 이런 그 분리의 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특히 국가의 유혈 입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동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력이 됐다 하더라도 노동의 소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해고자가 투쟁하고 노동시간 줄이기 투쟁하고 임금 인상 투쟁하고 이런 과정에서 트라우마, 인간이 받는 상처들 그런 상처들이 남은 결과 이제 내면 속에 상처와 함께 두려움이 잘못하면 죽는다. 잘못하면 죽는다. 그 이 시스템에 동화되고 적응하고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성공해야 출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강자동일식 개념이 우리들의 DNA처럼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주체 행태가 이제 그야말로 자본의 톱니바퀴로 살아가야지만 내 삶이 원만하고 정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뒤틀린 주체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전에 루신이 중국 그 인민들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잠시 노예로 평온할 수 있었던 시대와 노예조차 못됐던 시대 둘밖에 없다고 중국에는. 그런데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것이 꿈이 되는 잠시 뭐 얻어먹을 밥이 있는 것이. 따지고 보면 자본에도 나오지만 막스의 자본에도 나오지만 자본주의 초기에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 방식이 정규성을 띠고 있지 않았죠. 네네. 조금 일하다가 가버리고 뭐 요즘 말로 너무 규율이 없다고 책임성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자본의 입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가 꿈이었어요. 자본의 입장에서 정규적으로 출근해서 안정적으로 생산활동하고 정규적으로 퇴근하고 그래서 사실 뭐 전후에 일본에서도 정규직 노동자가 있어야 기술 축적이 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호봉제도 도입하면서 정규직을 양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위 이 경쟁 과정과 기술 혁신 과정이 가치 법칙에 따라서 더 이상 노동력이 많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만큼 필요가 없어진 잉여 노동력을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규직은 노동자들의 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본의 꿈이었는데. 자본의 꿈이 노동자의 꿈으로. 근데 이제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제 중간 임계점을 지났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려고 하니까 기계와 별식을 앉혀놓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아크라이트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이제는 누구나 이것이 내면화되고 습성됐고 살 길이 이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규직이 박탈되니까 네, 다른 살 길이 있었을 때 이거 되는 것과 네. 하여튼 얘기를 오늘 되게 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사실 저는, 딱 이 얘기를, 지금 선생님과 이야기를 말씀 나누면서 들었던 게, 진짜 이게 선지자 느낌이 드는구나 하는 느낌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국이 온다라고, 그리고 벽에 이걸 썼던 게 이제 선지자들 성경의 그렇죠. 모티브라고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지자란 되게 메시아 앞에 오는 사람인데, 선지자가 할 일은 비판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율법을 다 깨야 메시아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가치 비판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구원이 오려면 물론 그렇지 않은 파국이 올 텐데 구원이 오려면 더 철저하게 우리 시대의 율법, 가치 법칙을 비판해야 한다라고 그래야만이 뭐 좀 너무 신비화된 얘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대한 얘기도 좋지만 일단은 먼저 우리 시대 지배하는 율법에 대한 더 근본적인 비판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결론이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없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구성이다. 이 책의 문제의식에 따르면 지금은 비판의 시대이고 논의의 시대이고 성찰의 시대이고 그랬을 때 그것이 황폐화되지 않고 오는 파국이 이 파국에서 뭔가 구원이라면 너무 종교적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나아갈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두려움 없이 한번 근본 문제를 따져보자. 이게 이 책의 가장 메시지인 것 같네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지 말하기 시작해야 되고 또 텍스트를 읽고 나누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더 덧붙이실 말씀 없습니까? 네. 제가 뭐 강의할 때도 맨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체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공부해 오는 동안에 책상 앞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구호를 써놓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치법칙에 충실한 구호더라고요. 내 노동력 상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근데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어찌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가치법칙을 넘어서서. 한국 사람들은 좀 불행하게 살아요. 불행 지수도 높잖아요.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뭐 우울증 지수 높은데 그 이유가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어요. 내일 걱정을 오늘 당겨서 해요. 내년 걱정까지 당겨서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요즘 그 TV 같은 데서는 TV 틀면 100세 시대 노인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매덕을 모아야 된다. 이런 보험회사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게 하면서 노인 알바를 나가라. 이런 식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엄격하게 이런 가치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찰하기 시작하면 야, 우리가 헛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참되게 제대로 살려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옆에 이웃이나 친구들과 매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치법칙을 넘어서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칙은 연구해서 넘어서는 게 아니고, 물론 한편에서 연구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자기 소위, 물론 행복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맞아요. 행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가치법칙은 넘어서 있다. 왜냐면 네. 가치법칙은 불행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뭐 편집해야 되겠지만, 방금 선생님 말씀에 제가 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어제 동화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Now or Never. 그러니까 지금 못하면 Never라고 네, 그런 동화책을 하나 받았는데, 하나 웃긴 건, 우리 꼬맹이가 초등학교 그때, 가운을 적어오라고. 근데 막 바쁜데 해서 그때는 장난 삼아서 내일 할 일은 내일 하자가 우리 집 가훈이다 라고 했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내도 되면 내일 내자. 오늘 하지 말자. 제가 바쁘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붓글씨를 이제 그 어느 서예 선생님이 써주나 봐요. 각 집 가훈을 돌려왔는데 그게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돼 있어요. 우리 집 가훈이. 근데 이게 무슨 그 기차는 길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원숭이 엉덩이 빨개부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내일 일은 내일 하자라고 내가 보냈더니 그 선생님이 그럼 오늘 일은 오늘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자구나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내일 일은 내일 하자의 뉘앙스가 하나도 안 사고. 네, 그래서 아까 자본주의 가치법칙대로 열심히 오늘 또 살자 뭐 이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